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 D. 오늘도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해서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 D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국내 방산 기업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방산 5사의 수주 잔고가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효과와 높은 가성비를 무기로 이 수출이 늘어난 요인으로 분석되는데요. 관련 이야기 방종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전력개발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이 100조 원이라는 수치가 어마어마한 거긴 한데요. 실제로 얼마나 늘어난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네. 방산 4사의 수주 잔고 100조 원은 사상 처음입니다. 네. 우리가 수주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계약을 통해서 제품을 주문받은 거지 않습니까? 잔고라고 하는 것은 아직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현재 이제 그 앞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무기 체계를 수출해야 되는 이런 남아 있는 잔액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100조 원이 넘는 겁니다. 일반 사업하고 방위 산업의 좀 특징을 구분해 보면요. 통상 공산품은 그냥 주문받은 즉시 제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선 산업 같은 경우는 주문해서 한 2, 3년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방위 산업은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까지 걸립니다. 와, 오래 걸리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폴란드 K2 전차 180대를 수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완료 시점이 2025년입니다. 예, 4년 걸리죠. 그리고 지난번에 F-35A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할 때 계약 이후에 저희들이 도입을 완료되는 시점까지 8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방위 산업은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제 무기 체계를 공급하면은 그게 이제 수주 잔고가 계속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100조 원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A라는 기업체가 수주 잔고가 24조 원이다. 이제 이런 이제 계산이 나오면은 그 회사의 연간 매출액이 3조 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8년 정도의 일거리가 이제 보장이 됐다는 의미죠. 그리고 매출이 이제 조금씩 증가하니까 전체적으로는 최소한 5년 내지 6년치 일감이 이제 이미 확보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짐을 던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조금 질적으로도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뭐냐면은 과거에는 이제 우리 국내 수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뭐 10개를 그 수주를 받았다면은 그 중에 1개 정도만 해외 방산 수출에 관련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 비중이 한 2배 정도 늘어서 약 한 20% 정도가 해외 수주기 때문에 질적인 내용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계 곳곳에서 너도 나도 우리한테 무기 좀 팔아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좀 즐거운 소식이 될 것 같은데 이런데 좀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여러 이제 뉴스에서도 이미 나왔지만은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다 보니까 대규모 군대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장비도 사실은 대규모로 운용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 무기 체계에 대한 평이 성능은 이제 서구의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의 국가들과 거의 대등하고 가성비는 뭐 더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주목을 받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빠른 공급 능력. 앞에서 제가 K2 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4년 이내에 180대 주력 전차를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은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신속 배달이 가능한. 그렇습니다. 외국은 유럽 같은 경우는 독일 같은 경우가 이제 대체로 전차의 강국인데 냉전 시대 생산 라인을 거의 해체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한 달에 뭐 거의 한 대 정도만 공급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1년에 10여 대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최소한 뭐 50대 내지 60대 이렇게 되면은 결국 공급 능력 측면에서 뭐 4배, 5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가성비와 공급 능력, 뭐 그다음에 대규모 장비를 운영하다 보니까 유지 보수, 운영 유지 이런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죠. 일단 북한과의 대치 상황인 것은 사실 비극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또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조금 더 개발해왔던 것들이 뭐 수출하는 데 좀 유리한 점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그 빨리 만들어내고 또
집중해서 희생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나라 특징이잖아요.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굉장히 이제 효과가 있었던 거라고 보면 되는군요. 제조업 강국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방산 4사의 부채가 높아졌다. 근데 이제 이게 100조 원이나 됐으면 왜 부채가 높아지지? 이런 의문점이 들긴 하거든요. 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 부채는 선수금에 의한 부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겁니다. 착한 부채인 그렇습니다. 건가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제 5년치 전차를 5년간에 걸쳐서 공급한다 네. 이렇게 이제 계약이 되면은 네. 1년 차에는 통상 이제 선수금을 방산 수출 국가로부터 기업체가 받습니다. 네. 그리고 2년, 3년, 4년 차는 이제 중도금을 받죠. 네. 1차, 2차, 3차 네. 받고 그다음에 5년 차에 가면 이제 잔금을 받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선수금이라 하면 결국은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미리 받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회계상으로는 결국은 부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칭이 조금 다릅니다. 네. 그것을 계약 부채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또는 이제 유동 부채, 뭐 기타 유동 부채 이렇게 해서 전체 부채 중에서 계약 부채가 얼마나 차지하느냐 이게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돈인데 아직은 안 들어왔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그렇게 되는 하면 거죠. 되는 거군요. 최근에 이제 분석 결과를 보면요, 회사별로 조금 틀립니다. 제가 확인해 봤더니 계약 부채가 늘어난 데가 적은 데는 5%, 네. 많은 데는 17%까지 늘어났습니다. 17%요. 네, 네. 그만큼 또 들어올 돈이 많다는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통상 이제 선수금을 지금까지는 보통 10% 정도만 받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이번에 30%를 줬습니다. 30%요? 그렇습니다. 그런 전체 이유가 계약 있나요? 금액의 30%를 준 거죠. 통상 10%를 주는데 30%를 주는 이유가 있나요? 폴란드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이 확실하게 공급해 달라 이런 요구에 그 선수금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만큼 좀 급하다는 급하다는 이야기군요. 의미죠. 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의 방산 기업들의 어떤 그 부채 구조, 이제 재정 구조가 네.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어제 그저께였나요? 기사 난 거 보니까 폴란드 대통령이 K2 전차 네, 직접 그 시찰을 하면서 시험 운행하는 걸 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네. 기사 봤습니다. 네, 그 정도로 뭐, 관심이 큰 거고 그 정도로 급하다라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실사격을 했다고 그럽니다. 네. 거기 보면은 뭐 2.7km 거리의 이동 표적을 네. 명중시켜서 아주 만족스러웠다. 뭐 이런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쩐지 가슴이 좀 웅장해지는 이 네,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데 어떤 무기들이 정확하게 이 우리 방산 시장을 끌어올린 효자 품목이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여러 무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방금 K2 전차도 있을 거고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K2 전차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네. 다른 이제 세 가지 무기 체계를 좀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이제 상품은 결국은 K9 자주포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분석을 했는데 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자주포 시장을 분석해 봤더니 네. 48%가 K9 자주포가 수출된 겁니다. 문수로 따지면 572문. 네. 경쟁 기종인 독일의 PGH 2000 이게 198문밖에 수출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수출 시장의 확보 측면에서 봤을 때 압도적이라는 거고요. 네. 여기에는 사실 이집트와 폴란드가 포함이 안 된 수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50%가 당연히 네. 넘어가겠죠. 그리고 지금 K9 자주포는 이제 포탄뿐만 아니라 장약도 자동 장전으로 바꾸고 있고요. 또 최종적으로는 무인화까지 지금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무인화까지.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K9 자주포는 앞으로도 한 1000문 이상 네. 더 수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주목해야 될 무기 체계 중에 하나가 천무 다연장 로켓입니다. 대구형 다연장. 강철비로 불리는 맞습니다. 그 무기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은 이제 정밀 타격 무기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네. 또 주력으로 활약을 하고 있고요. 네. 대표적으로 하이마스라고 들어보셨죠? 네. 게임 체인저라고 하지 네.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천무가 하이마스와 거의 대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의 전장의 양상의 변화를 고려했을 때 정밀 타격 무기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천무 그 무기 체계도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밝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천무는 한 발에 쏴서 여러 군데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무기인 건가요? 그러면? 탄약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네. 이제 저가의 비정밀 유도 무기는 이제 넓은 지역을 이렇게 하늘에서 수류탄이 뭐 쏟아지듯이 네. 이렇게 이제 타격하는 무기 체계가 있고 탄약이 있고요. 네. 정밀 탄약은 뭐
여기 앉아 있는 이 반경 한 2, 3m까지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네. 거리에 한 80km를 날아가서 네. 반경 2, 3m 안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뭐 거의 대단한 위력이죠.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굉장히 혼비백산한 네. 무기 체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무기 체계들도 앞으로 굉장히 주목받을 가능성이 네.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F-20 경공격기입니다. 네. 이제 2월 달에 말레이시아에 18대 네. 1조 2천억 수출 계약이 체결됐죠. 네. 지금 분석에 의하면 이제 동남아 국가들이 지금 경공격기를 교체할 시점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30년 전투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F-16보다는 성능은 한 70%, 가격은 한 절반 정도. 그래서 이제 아주 첨단 고성능 전투기를 운용할 수 없는 국가들, 네. 중소 국가들이 이 무기 체계를 사실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레이시아에도 수출이 됐고요. 말 그대로 가성비가 진짜 그렇습니다. 높은 무기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신냉전 체제로 이제 이게 진영이 블록화되면서 네. 러시아나 중국의 방산 수출 시장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 틈새를 결국은 이제 우리 F-20 경공격기가 가성비 측면에서 네. 강점이 있기 때문에 네.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뭐 우리 무기가 굉장히 성능도 좋고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괜찮고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신속 배달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좋기도 하지만 세계 정세도 보면요. 이게 국방비를 증액하는 나라들이 좀 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하는데요. 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요. 네. 대체적으로 이제 세계적인 차원, 그 다음에 유럽, 동북아 뭐 이렇게 하면 제쳐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세계적으로 보면 모든 나라의 국방 예산을 다 합치면은 얼마쯤 될까요? 2조 달러라고 합니다. 2조 달러요. 예, 2조 달러이고 이게 우리나라 환율 뭐 1,300원을 고려하면 네. 2,600조 원이 됩니다. 이제 미국이 가장 많을 거고요. 그렇죠. 미국이 네. 한 37% 차지하고 네. 있고요. 우리나라는 한 500억 달러 수준인데 네. 2.5% 정도 네.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지금 산업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에 그 데이터에 의하면은 한 향후 10년 동안 2조 달러 이상 늘어날 것이다. 그 중에 2배가 늘어날 그렇습니다.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제 누적 증가액이죠. 네. 그리고 그 중에 한 6천억 달러 정도가 무기 구입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이제 국방비가 정액되고 또 무기 구입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방산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유럽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국방 예산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유럽 나토 국가들이 약 30개 국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국내 총생산 GDP의 2%를 원래 나토 국가들이 국방 예산에 투자하도록 권고사항입니다. 그럴 정도로 좀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 지금 7개국 정도가 GDP 2%를 넘어갔고요. 네. 대표적으로 지금 폴란드는 이제 올해가 2.4%인데 내년에는 아예 4%까지 늘리겠다고 지금 언론에 일부 보도가 네. 되고 있고 독일은 1.4%지만은 최근에 특별 방위 기금이라 그래서 천억 유로를 별도로 편성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당연히 내년에 네. 2%를 넘어가고 네. 프랑스는 1.9%인데 이것도 결국은 내년도쯤이면 이미 2%를 넘어갈 걸로 네. 생각이 됩니다. 동북아시아 지역, 우리가 속해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도 사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네. 있겠죠. 일본은 GDP 1.1% 그런데 일본 총리가 27년까지 2%까지 늘리겠다고 선언을 네. 했고요. 중국도 지금 한 1.7%인데 매년 7.2%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비공식적인 국방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것보다 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2.5% 정도 GDP에 네. 국방 예산 투자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국방 예산의 증가는 방산 시장을 확대로 해석할 수 있겠죠. 네. 또 한편에서 보면은 국방 예산을 늘리는 국가들이 당연히 자국의 방위 산업도 또 육성을 할 겁니다. 그 이야기는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네. 향후에 이제 독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새로 부상하고 있는 뭐 튀르키예, 네. 그 다음에 기존의 방산 강국의 일원이었던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우리의 경쟁자가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어떻게 보면 좀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또 이게 어느 한쪽인 우리나라에서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또 국방비가 증액하면서 본인들의 방위 산업도 경쟁력을 높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더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일단 K 방산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앞에서 설명드린 가성비, 공급 네.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으로 발휘될 수 있는 기간이 과연 앞으로 계속될 것인가? 네. 저는 조금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점을 저희가 좀 주의를 해서 대비를 해 나가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세계 이제 다른 나라들도 국방 예산을 증액시키면서 방위 산업을 다시 육성을 하면은 네. 저희들의 가성비와 공급 능력 이런 장점들이 한 3년 내지 5년이면은 장점들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 우리의 방위 산업을 좀 더 고도화시키고 네. 어떤 차별화된 강점을 단순히 가성비와 공급 능력 측면뿐만 아니고 좀 더 첨단 기술 네. 또 차별화된 성능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돼야 우리의 방산 수질이 계속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전에 제가 이제 무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미국이나 이런 곳들이 스텔스 전투기라든가 이런 최첨단 무기에 조금 더 개발하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라는 기사들을 많이 접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래식 무기를 주로 수출을 좀 많이 했고 이게 그러면 이제 첨단이나 이런 쪽으로 좀 발전을 해야 될 필요도 있겠네요. 그랬을 때도 좀 뭐랄까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하루아침에 첨단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네. 결국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조업의 강점을 살려서 재래식 무기 체계를 계속 이제 기초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이제 좀 더 진화적으로 첨단 무기 체계까지 이제 더 발전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당연히 요즘에는 많이 그렇습니다. 발달이 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 무기 체계에도 이런 것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결국 이제 첨단 과학 기술이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 국방 연구개발 쪽에 국방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을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뭐 전체 국방 예산의 한 3~4% 정도 투자했다면 네. 지금은 한 7%까지 그리고 2027년까지는 10%까지 네. 국방 예산 전체에서 그 정도 예산을 연구개발에 하겠다라는 게 이제 국가 정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뻐해야 될 소식도 있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기회가 낸 요인은 기뻐해야 될 소식이고 또 앞으로 더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경제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방종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전력개발센터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디지털 세상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테크 소식을 콕콕 짚어드립니다. 서영태 기자의 어썸테크 시작하겠습니다. 서영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어떤 소식 준비를 하셨나요? 네, 오늘 첫 들려드릴 소식은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일산 고양 스킨텍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쇼가 하나 있는데 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 서울 모빌리티 쇼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서울 모터쇼로 원래 이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모터쇼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그쵸? 이름이 바뀐 이유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이제는 이제 모터, 그냥 자동차를 넘어서 네. 바다 또는 항공 또는 로봇 뭐 이런 것까지 다 모빌리티라는 거는 영어인데 그냥 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을 넘어서 어떤 그 이동에 대해서 사람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탐구해 볼 수 네. 있던 그런 행사 자리였습니다. 네. 가족분들 단위로도 많이들 오게 되고 네. 앞으로 사람들이 또 인류가 어떻게 이동하게 될지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네. 그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시면 또 좋을 것 네, 같아요. 가까워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30일 날 지난주 30일 날 프레스데이라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한테 공개하기 전에 그다음 기자들한테 공개하는 자리에 갔다 왔는데 아니 기자들만 모이는 자리인데도 엄청 사람이 많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은 모빌리티 쇼로 이제 모터 쇼가 변화하고 있긴 네. 한데 좀 얘기를 제대로 짚자면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자동차 모터 쇼인 게 좀 네. 짙기 때문에 다른 거 네. 너무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은데 근데 자동차만으로도 진짜 볼 게 많았어요. 네. 자동차만 해도 사실 네. 매년 관심이 가잖아요. 네. 워낙 네. 개발이 되고 네. 있으니까요. 어떤 분야, 어떤 것이 가장 좀 흥미로웠습니까? 진짜 흥미로운 거는
일단은 나중에 얘기를 드리고요. 그럼 이건 나중에 알짜배기인가 보네요. 나중에 얘기를 드리고요. 네. 저는 이제 딱 처음에 그 전시장에 들어가니까 이제 8시 반부터 시작했는데 네. BMW, 포르쉐, 막 메르세데스 벤츠, 현대차, 기아 뭐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됐어요. 네. 이제 미디어를 상대로 설명하는 쇼였는데 근데 일단은 가장 이제 제 눈에 띈 걸 기준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경제 기자다 보니까 작년에 포르쉐가 IPO 할 때 기업 공개할 때 좀 많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포르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럭셔리카로 이름을 알려져 있는데 작년에 유럽 최대 IPO를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상 유럽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잘 안 알려져 있긴 뉴스긴 한데 유럽 경제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글로벌 경제를 읽으시는 분들은 다 보셨을 텐데 그래서 포르쉐의 어떤 미래 비전 같은 걸 좀 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런 럭셔리카가 전동화 준비도 아주 착실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테크놀로지로도 또 봐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동화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보게 됐고요. 포르쉐가 75주년을 맞아가지고 내놓은 차량도 너무 멋있었고 앞으로 포르쉐가 어떤 전동화 전략을 펼쳐갈지를 또 전동화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구성해 나갈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일 흥미로운 게 뭐였냐고 저는 사실은 별 기대 없이 갔어요. 저는 별 기대 없이 갔고 근데 제가 아까 나열했던 브랜드들 있잖아요. 다 뭐 신차를 내놓겠다고 막 경쟁들을 했는데 이 회사 자체를 출시를 했더라고. 새로운 회사가 등장을 했어요. 쌍용 자동차인데 이름을 바꿨어요. KG 모빌리티로 이름 바꾸고 아예 그냥 새롭게 태어났다는 어떤 재탄생을 아예 선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게 쌍용 자동차였어요? 네네네. KG 모빌리티로 사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쌍용 자동차는 잘 아시잖아요. 또 아픈 그렇죠. 역사를 가지고 있죠. 네, 그렇죠. 근데 기업 회생 절차 들어갔다가 작년에 끝내고 KG 그룹에 인수되고 출시를 딱 했는데 제가 그 쌍용 자동차 KG 모빌리티를 지켜보면서 제가 마음이 다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를 주축하는 자동차 산업이고 그 중에서 한 축을 맡은 쌍용 자동차였는데 새롭게 재탄생하는데 재탄생하면서 야심차게 내놓은 게 있어요. 어떤 건가요? 역시나 전기차입니다. 쌍용차가 이제 또 SUV 명가였잖아요. 대형차 명가였는데 이제 EVX라고 EV 익스트림 줄여서 일렉트릭 비에클 전기차 익스트림 줄여서 EVX라는 신차를 내놨어요. 중형 전기차인데 일단은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거는 3천만 원대로 내놓겠다는 거예요. 가격을 확 낮춘 거네요. 원래 전기차 대형 SUV 3천만 원대가 잘 없는데 내 지갑 사정에도 살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공약을 한 거네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어떻게 이게 가능했지? 라고 제가 이제 좀 취재를 좀 해봤죠. 취재를 좀 해봤는데 그 LFP 배터리를 썼어요. 근데 이것만이 어떤 가격이 내려가는 그 요인은 아니었겠지만은 LFP 배터리는 뭐냐 중국 배터리거든요. 중국 배터리인데 안전한데 조금 성능은 떨어지는데 근데 좀 가격이 싼 그런 배터리예요. 그래서 이제 테크놀로지적으로 LFP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자면 또 한도 끝도 없는데 그냥 안전한데 싸지만은 성능은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 성능이 떨어지는 게 에너지 밀도라는 게 있어요. 이제 기술적으로 킬로그램당 몇 와트씩 뭐 이런 건데 이거를 또 국내 최초로 그 돌파하는 그런 기술을 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경제 기자지만 아무래도 기술 얘기를 어썸테크다 보니까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셀투팩이 뭐냐면은 배터리 셀이 있잖아요. 이 셀을 잘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또 하는데 그 장치들이 다 필요 없게 되고 조금 설명드리자니 어려운데 아무튼 주행 거리를 확 높일 수 있는 기술이었다. 그걸 국내 최초로 적용을 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기차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하이라이트였죠. 하이라이트였는데 기아의 EV9이 나왔습니다. 저는 EV9을 정말 기대하고 있었던 게 저 일하면서 이렇게 저는 경제 기자니까 자꾸 이제 시장을 보잖아요. 시장을 보다 보면은 갑자기 기아 주가가 4% 넘게 뛰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EV9이라는 신차 공개되는데 그게 너무 기대를 모았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대형 SUV인데 패밀리카 가족을 위한 전기차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펠리사이드의
전기차 버전이다 이렇게 보면 그쵸. 되나요? 예. 그 정도 사이즈가 되고 3열이에요. 그래서 6인 혹은 7인이 앉을 수 있는데 3열입니다. 네. 또 여기에는 또 기술적인 부분을 디자인도 너무 예뻤는데 네. 기술적인 부분만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 자율주행 레벨 3가 적용이 됐더라고요. 네. 기아 최초로. 네. HDP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고속도로 같은 데서 보면 이제 손을 떼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손 떼고 있어도 앞차랑 안전거리를 유지해주고 차로에서 이제 계속해서 차선을 안전 차선을 유지해주고 그런 자율주행 기술이 또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 점이 너무 인상 깊었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아주 우수한 배터리를 썼는지 네. 그 덩치에도 1회 충전에 500km 가게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아, 그렇구나. 그러면 말 그대로 아빠 차가 나온 게 맞네요. 네. 아빠 네. 차가 전기차로 나온 게 맞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저도 이제 기아의 이제 송호성 네. 사장님이 이제 프레젠에 끝나고 네. 막 가시는데 막 기자들 막 달라붙어가지고 한마디 막 네. 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 나온 게 보조금이었는데 보조금 아무래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EV9은 보조금까지. 8,500만 원 이상이면 못 받거든요. 네, 근데 네. 8,500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는데 네. 가능할 어. 이거는 뭐 오피셜은 아니지만은 네. 느낌상 가능할 것 같은 중요한 현장에 부분이네요. 있어서 네, 느꼈던 네.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서영태 기자, 뭐 매주 어썸테크로 저희 찾아오실 거니까요. 네. 더 많은 이야기는 네. 또 다시 다음 주 월요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포맥스D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파도가 한번 들이치면은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블록체인이 처음인 여러분 지금 주목하세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들은 가상화폐를 신규로 발행하기도 하고 전 세계로 유통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경제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야에 오래 활동하면서 초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FTX 사태처럼 거래소를 과신해서 거래소에 많은 돈을 넣어뒀다가 큰 피해를 보신 경우도 보았습니다. 코인을 잘못 전송해서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있었고요. 거래소에서 입출금을 할 때 네트워크 선택을 잘못하셔가지고 힘들게 복구하신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지갑 보안을 잘 모르셔가지고 해킹 또는 피싱을 당해가지고 큰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피하고 이겨내기 위한 기본기를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강의를 볼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하루에 1시간씩 딱 일주일만 투자하십시오. 블록체인의 정확한 개념을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초보자들을 위해서 기초와 실전을 융합해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쉬운 개념 설명입니다. 지갑 만들기, 전송, 들어는 봤지만 알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을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용어 정리입니다. 하드포크, 스테이블 코인, 어렵던 느낌이 드는 용어들을 제가 또 쉽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실전 적용입니다. 기초적이지만 막상 닥치면은 초보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있죠.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드립니다. 블록체인과 친해지는 가장 쉬운 지름길,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